한국이 가장 먼저 무너질 겁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자원 빈국, 중동의 전쟁 속에서 한국이 버틸 재간은 어디에도 없어 보였죠. 2억 7,300만 배럴? 이 숫자 앞에 전 세계 전문가들은 비웃기 바빴어요. 한국답게 무모하군. 그런데 그들이 무모하다 비웃던 울산의 거대 안반 지하기지가 열리자 전 세계 유조선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한국으로 뱃머리를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제발 우리 기름 좀 보관해달라. 산유국들이 한국을 저장고로 선택한 사상 초유의 사건. 40년간 아무도 몰래 준비해온 대한민국의 거대한 설계, 그 전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무모함이 결국 무기가 된 한국을 기지를 뜨겁게 응원해주세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가장 빨리 무너질 겁니다. 우리는 그날 회의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눈에 너무 뻔히 보였거든요.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사우디는 원유 수출 1위 국가죠. 러시아는 유럽 전체에 가스를 공급하는 에너지 대국입니다. 이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 자원입니다. 그런데 자원이 단 한 방울도 없는 나라가 지금 가장 많은 원유를 확보했다는 뉴스가 떴어요. 회의실 스크린에 숫자 하나가 떴습니다. 2억 7,300만 배럴. 앉아있던 12명의 전문가 중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3초, 5초, 7초. 그리고 누군가 웃었습니다. 저걸 받아도 문제 아닙니까? 한국답게 무모하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 미국 에너지부 자문위원 출신의 글로벌 에너지 안보 컨설턴트입니다. 27년 동안 전 세계 원유 흐름을 분석하고 각국 정부의 에너지 전략을 자문해온 사람이죠. 이 업계에서 27년이면 웬만한 숫자에는 놀라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에너지 시장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는데 한 줄의 문장에 시선이 딱 멈춰버렸어요. 대한민국 중동 4개국 원유 2억 7,300만 배럴 확보 완료. 저는 모니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소수점이 빠졌거나 단위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옆자리에 있던 동료 제임스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마이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좀 이상한데.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이거 봐. 한국이 2억 7,300만 배럴을 확보했다는데. 제임스가 의자를 끌고 와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오타 아니에요? 아니면 연간 수입량 합산을 잘못 쓴 거겠죠. 아니, 단일 계약이야. 중동 4개국이라고 돼 있어. 제임스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제임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한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이 없는 나라가 이 규모를 감당할 수는 없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27년 동안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체득한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길이 막히면 무너진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제가 수십 개 국가의 에너지 위기를 직접 분석하면서 확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파이프라인이 끊기고 항로가 막히면 자원 없는 나라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 기준에서 한국은 늘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효율 좋은 수입국. 그게 제가 한국에 붙여온 평가의 전부였죠. 정유 기술은 나쁘지 않고 산업 수요도 꾸준하지만 결국 자기 땅에서 원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2억 7,300만 배럴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하루 원유 소비량이 약 280만 배럴이에요. 단순 계산만 해봐도 약 100일, 그러니까 석 달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양이죠. 그건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생존 물량입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세계 에너지 시장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중동은 이미 깊은 불안 속에 빠져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좁은 바닷길인데 그곳이 막힌다는 건 지구 전체 에너지 공급망에 비상이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유럽은 이미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는 주유소가 영업을 중단하기 시작했고 시민들이 기름을 사재기 하면서 혼란이 번지고 있었죠. 일본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국 비축유를 긴급 방출하면서 버티고 있었지만 그것도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원유 확보 경쟁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할인가에 사들이기 위해 외교 라인을 총동원하고 있었고 중국은 아프리카와 남미 산유국에 대규모 차관을 걸면서 물량을 끌어모으고 있었죠. 선진국들조차 서로 한 배럴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판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인도가 저번 주에 러시아랑 협상 터뜨렸잖아요. 중국은 아프리카 쪽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고 그 판에서 한국이 2억 배럴을 가져갔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세 번째 확인하고 있는 거야. 제임스가 잠깐 생각하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차피 확보해봤자 저장할 데가 없을 텐데요. 받아도 문제, 못 받아도 문제예요. 그 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저장 문제예요. 원유를 확보했다는 건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뜻이지 그 기름이 내 손에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물량을 받아서 보관하려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저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탱크가 있어야 하고 파이프라인이 연결돼야 하고 정유시설과의 물류 동선까지 갖춰져야 하죠. 당시 유럽조차 확보한 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항구에 유조선이 줄지어 대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유럽이 그 모양이었는데 국토 면적이 유럽의 한 국가보다도 작은 한국이 이 규모를 감당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벽면 전체에 세계 원유 흐름 지도가 띄어져 있었고 각국의 재고 수치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출신의 에너지 전문가 12명이 모인 자리였죠. 한국의 발표가 화두에 올랐을 때 분위기는 아침에 제임스와 나눈 대화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동료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어요. 2억 배럴이라 대단한 계약이긴 한데 저걸 대체 어디다 보관할 건지가 궁금하군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영국 출신 분석가가 바로 받았습니다. 계산이 빠진 계약이에요. 욕심이 앞선 거죠. 저장 못하면 결국 시장에 헐값으로 다시 쏟아내야 합니다. 운송비만 날리는 거예요. 애초에 그 물량을 실어 나를 선박 스케줄은 확보가 된 겁니까? 한국이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아니, 오히려 너무나 합리적이었습니다. 원유를 확보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운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물리적 공간, 기술적 인프라, 물류 역량,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야 하는데 저를 포함한 그 자리의 모든 전문가들은 한국이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실수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를 정리하면서 제임스가 옆에서 가볍게 한마디 던졌어요. 마이클, 한국 거는 그냥 넘겨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어차피 결과는 뻔하니까.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지. 몇 달 안에 정리될 거야. 그런데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보고서를 펼쳤을 때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발표는 너무 조용했어요. 보통 이런 규모의 에너지 계약이 체결되면 시장이 들썩이기 마련입니다. 관련 주가가 움직이고 외교적 코멘트가 쏟아지고 경쟁국들의 반응이 뉴스에 오르죠. 그런데 한국의 이 발표에는 그런 소란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을 뒤늦게 알려주는 것처럼 담담하고 조용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한국의 에너지 인프라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확인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부정하려는 거였습니다. 반박할 자료를 만드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2억 7,300만 배럴이라는 숫자가 허풍이라는 증거를 찾고 싶었던 거죠. 저장 용량이 부족하다는 데이터만 확보하면 회의실에서 내린 결론이 맞았다는 걸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원유 저장 시설 목록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수, 거제, 서산, 울산. 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비축기지들의 이름이 하나씩 화면에 떠올랐는데 저는 각각의 저장 용량을 계산기에 하나하나 입력하면서 합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더해갈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한국의 땅덩어리는 작은데 그 땅에 가지고 있는 전체 비축 용량이 제가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하나의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울산. 울산 지하 안반원유 저장시설. 처음에는 그냥 여러 비축기지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얘만 이상하게 다른 성격을 띠고 있었어요. 관련 자료를 읽어내려가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등을 떼고 모니터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던 저장 시설의 개념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통 원유 저장이라고 하면 지상에 거대한 철제 탱크를 세우는 방식을 떠올리시죠. 이게 정석의 방식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가가 그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땅 위가 아니라 땅 아래를 팠어요. 울산 앞바다의 단단한 안반층을 수백 미터 깊이로 뚫어서 그 안에 원유를 저장하는 거대한 지하 공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규모를 보고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하로 뚫린 안방 공동 하나의 높이가 아파트 10층 건물과 맞먹었고 그런 공동이 심지어 여러 개 연결돼 있었어요. 땅 속이다 보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됐고 원유 품질 변화가 거의 없는 게 특징이었어요. 심지어 지상 탱크처럼 태풍이나 화재 같은 외부 위협에도 노출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지하 저장 시설이 바로 옆에 정유단지와 파이프라인으로 직결돼 있었어요. 저장된 원유가 별도의 운송 과정 없이 곧바로 정유시설로 투입될 수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저장소가 아니었어요. 저장과 정제가 하나의 동선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완결된 원스톱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제임스를 붙잡았습니다. 제임스, 어젯밤에 한국 에너지 인프라를 좀 뒤져봤는데 울산이라는 곳을 알아? 제임스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울산이요? 현대자동차 공장 있는데 아닙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 지하에 안반을 뚫어서 만든 원유 저장 시설이 있어. 지하 안반이요? 무슨 소금 광산 같은 건가요? 원유 저장 시설이 지하에 있다고요? 아니, 소금 광산하고는 다르지. 단단한 화강암 안반을 직접 굴착해서 만든 거야. 그런데 규모가 장난이 아니야. 한국은 이미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있던 거라고. 저는 노트북을 펼쳐서 어젯밤에 정리해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제임스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잠깐, 이게 정유시설이랑 바로 연결돼 있다고요? 그래. 파이프라인으로 직결이야. 저장하고 바로 정제 라인에 넣을 수 있는 구조야. 제임스가 잠시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에너지 업계에서 저장 시설의 가치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장한 원유를 얼마나 빨리 꺼내서 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대규모 저장 시설을 갖고 있어도 거기서 원유를 끄집어내서 정유 공장까지 운반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위기 상황에서 의미가 없거든요. 미국의 전략 비축유도 방출 결정을 내리고 나서 실제로 시장에 풀리기까지 며칠이 걸립니다. 그런데 울산은 저장과 정제가 같은 자리에 붙어 있었어요. 비축유를 꺼내자마자 바로 휘발유, 경유, 항공유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순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장 문제에 관한 한 제 가설이 틀렸다는 걸요. 한국은 물량만 확보한 게 아니라 그 물량을 실제로 소화할 수 있는 구조까지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와 동료는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에도 한국은 힘들 겁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안보의 본질은 저장이 아니라 공급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완벽한 저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거기에 채워 넣을 원유가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바닥이 나게 돼 있어요. 100일치를 비축했다는 건 대단하지만 101일째부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원유를 공급하겠다고 약속만 했지 아직 손에 쥔 건 아니니까요.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저장 시설은 인정해.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그런데 제임스, 이게 끝이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한국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중동에서 들어와. 그리고 그 원유는 전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해. 제임스가 바로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길이 지금 막혀 있네요. 그래. 저장고는 있지만 채울 기름이 없으면 그건 그냥 빈 동굴이야. 이게 바로 한국의 근본적인 딜레마였습니다. 한국은 자기 영토에서 원유가 나지 않는 나라예요. 필요한 원유의 거의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고 그중 대부분이 중동에서 들어옵니다. 중동 원유가 한국에 도착하려면 페르시아만을 빠져나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인도양을 지나 말라카 해협을 거쳐 동해까지 올라와야 하는데 이 길고 긴 바닷길 중 어느 한 곳만 막혀도 공급이 끊기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점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인 거죠. 유럽은 이미 공급 차질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일본은 비축유로 버티고 있었지만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자원이 전혀 없고 수송로까지 위협받는 한국은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울산의 저장시설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걸로는 부족하다. 저장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공급선이 끊기면 한국은 버틸 수 없다고요. 탱크가 비면 시스템도 멈추는 겁니다. 그날 저녁 제임스와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마이클, 그래서 한국 거는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울산은 인상적이야. 저장 인프라만 놓고 보면 솔직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변하지 않았어. 원유가 들어오는 길이 막히면 저 시스템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공급의 문제군요. 맞아. 한국이 저장에서는 생각외로 이미 준비를 완벽하게 해뒀지만 에너지 안보에서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원유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울산이 10개 있어도 마찬가지야.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저장 기술은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건 한쪽만 잘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확보, 저장, 수송, 정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돼야 하는데 저는 아직 그 사슬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급. 한국은 여전히 중동에 목숨을 걸고 있었고 그 길목은 언제든 막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잘 싸우고 있지만 이 게임에서 이길 수는 없다고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에서 80%가 중동에서 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이 나라들에서 실어온 원유가 한국 전체 에너지 소비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 원유가 한국까지 도달하는 경로였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한 유조선은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은 폭이 약 50km밖에 안 돼요.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이 좁은 바닷길 하나를 통과하는데 바로 그 길목이 지금 이중으로 막혔거든요. 이란이 한 번, 그리고 미국이 호르무즈 밖에서 또 한 번. 출입을 완전 봉쇄했습니다. 미 해군 제호함대가 바레인에서 경계 태세를 강화했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해협 인근에서 고속정 훈련을 반복하고 있었죠. 외교적으로는 협상 테이블이 유지되고 있다고 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호르무즈 통과 유조선의 전쟁 위험 할증료를 이미 3차례나 인상한 상태였어요. 이건 시장이 봉쇄 가능성을 실질적인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세계의 생명줄이 지금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야. 풀릴 기미가 안 보이네. 영국 출신 분석가 리처드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 위기에서 가장 먼저 쓰러질 나라 1위가 어디로 나왔는지 알아? 한국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해요. 한국의 에너지 취약 구조가 이란 전쟁에서 터졌군. 지금 한국의 상황은 딱 이랬어요. 중동 의존도 70에서 80%.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원유 수입의 대부분이 차단되는 구조. 유럽보다 작고 일본보다 비축 역사가 짧은 나라. 어떤 각도에서 봐도 한국은 이 위기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가장 먼저 흔들렸어요. 북해 유전의 생산량은 이미 수년째 감소 추세였고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줄이려던 계획도 대체 공급원 확보에 실패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었죠. 거기에 중동발 원유 수급까지 불안해지자 유럽의 에너지 시장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산업용 전력 할당제가 논의됐고 프랑스 남부의 일부 정유 공장은 원료 부족으로 가동률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주유소 앞에 줄을 선 시민들의 사진이 매일같이 뉴스에 올라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의 사정도 심각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원유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는 나라예요. 호르무즈 긴장이 고조되면서 일본 정부는 비축유 긴급 방출을 결정했는데 문제는 그 비축유의 양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내부에서는 비축유가 60일치 아래로 떨어질 경우 산업 배급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돌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왔어요. 저는 이 분석을 정리해서 팀 내부 브리핑에서 발표했습니다. 스크린에 세계 원유 수송 지도를 띄우고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각국의 의존도를 표시했어요. 한국의 수치가 화면에 뜨자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된 견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출신의 에너지 경제학자 클라우스가 데이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유럽도 지금 이 상태입니다.
심지어 대안으로 북해와 노르웨이를 갖고 있는데도 이 지경인데 자체 생산이 전혀 없는 나라들은 한순간이겠군요. 일본 에너지연구소 출신의 다나카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일본도 비축유를 풀고 있지만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결론은 또 한 번 명확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질 국가는 한국이다. 저도 동의했어요. 아니, 동의한 정도가 아니라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구조는 근본적으로 외부 의존형이고 그 의존의 핵심 통로가 지금 위협받고 있으니까요. 울산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제임스가 옆에서 걸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이클, 그런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한국이 정말 그렇게 허술한 나라면 왜 2억 7,300만 배럴이라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저장할 곳도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 정도 준비를 한 나라가 공급 경로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제임스를 봤습니다. 솔직히 그 질문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이 머릿속 한구석에서 계속 걸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임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봐야 해. 한국의 중동 의존도, 호르무즈 리스크, 자체 생산량 제로. 이 세 가지만 놓고 보면 답은 하나야. 제임스가 잠깐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걸으면서 속으로 되뇌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한국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구조적 한계를 넘을 수 없다. 저장시설에서 한번 놀랐지만 그건 전체 그림의 일부에 불과하다. 에너지 안보의 핵심은 결국 공급이고 그 공급의 길이 막히면 끝이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 없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 초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저장 인프라에서 예상을 넘어서는 역량을 보여주었으나 공급 경로의 구조적 취약성은 해소되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을 시 한국은 비축유 소진 이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에너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움직이는 방향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다음 날 출근을 하니 제 책상 위엔 동향 보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장 타이틀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한국 정부 특사단 중동 4개국 순방. 지금 이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 나라들로 순방을 간다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밑에 줄이었죠. 방산협력. 저는 그 브리핑 보고서를 들고 곧장 제임스의 자리로 갔습니다. 제임스, 이거 봤어? 제임스가 보고서를 받아들고 첫 줄을 읽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국 특사단이 중동 4개국을 돈다고요? 사우디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오만까지? 그것도 그냥 외교 방문이 아니야. 방산협력을 매개로 원유 장기 계약을 협상했다는 내용이야. 제임스가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잠깐, 방산이요? 원유 협상에 무기가 왜 끼어들어요? 나도 그게 이상해서 가져온 거야. 제임스가 다시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보통 원유 계약이라고 하면 가격, 물량, 결제 조건 이런 걸 놓고 협상하잖아요. 그런데 무기를 카드로 꺼냈다고요? 한국이? 저도 처음에는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에너지 협상 테이블에 방산 카드가 올라온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원유는 원유대로, 무기는 무기대로 별도의 채널에서 거래되는 게 국제 관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두 가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협상에 나선 거였어요. 저는 보고서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중동에 무슨 무기를 팔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원유 협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추적했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천궁2. 한국이 자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때까지 한국의 방산 역량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에너지 분야 전문가 입장에서 한국 무기 산업은 제 영역 밖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읽어 내려갈수록 이게 보통 무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UAE의 천궁2 실전 투입이 이번 이란 전쟁의 가장 큰 이슈가 됐더군요. 요격률 96%. 성능만 놓고 보면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비교 대상에 오를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가격은 패트리어트의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이었습니다. 동급 성능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무기 시장에서 이건 엄청난 메리트예요. 게다가 실전에서까지 입증이 됐죠. 사우디아라비아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고 다른 중동 국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중동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시면 이게 왜 중요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중동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 중 하나예요.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상시 존재하고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이 사우디 석유 시설을 실제로 타격한 적도 있죠. 이런 환경에서 하늘을 지키는 방공 시스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중동 국가들에게 방공 시스템이란 석유 시설을 지키고 수도를 지키고 왕실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방패를 한국이 제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점점 한국의 접근 방식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중동에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중동의 하늘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보적 신뢰가 에너지 협상 테이블에서 카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논리였어요. 내 나라의 하늘을 지켜주는 시스템을 만든 나라가 원유를 요청하면 그건 단순한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파트너입니다. 운명을 함께하는 파트너. 제임스에게 이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했을 때 제임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이클, 잠깐만요. 그러니까 한국이 중동의 방공 시스템을 팔았고 그 시스템이 실제로 중동 하늘을 지키고 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원유 장기 계약을 따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아. 그건 돈으로 원유를 산 게 아니잖아요. 맞아. 신뢰로 산 거지. 제임스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이건 좀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요. 재미있는 나라가 신기한 거래를 했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에너지 시장을 분석하면서 원유 계약의 본질은 항상 돈과 조건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가격을 얼마에 맞추고 물량을 어떻게 배분하고 결제 통화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게 협상의 전부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었어요. 한국 특사단의 움직임을 더 추적해보니 이들의 협상 방식에는 일관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먼저 방산 협력으로 안보적 신뢰를 쌓고 그 위에 에너지 협력을 얻는 구조였어요. 사우디에서는 청궁2 추가 도입 논의와 함께 원유 장기 공급 조건을 협의했고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기존 청궁2 운용 실적을 기반으로 공급 물량 확대를 이끌어냈죠. 쿠웨이트와 오만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효과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은 전 세계에 원유를 팔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선호하는 거래 상대가 있어요. 단순히 비싸게 사주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나라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오랫동안 에너지 우선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군사적 주둔과 안보 동맹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한국은 그와 비슷한 구도를 방산 수출이라는 카드로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한국의 방산 규모가 미국과 비교될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타이밍과 정확성이었어요. 중동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 바로 미사일 방어 능력을 한국이 적시에 제공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물었어요. 그런데 마이클, 이게 단발성은 아닌 거죠? 한번 무기 팔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당연하지. 방공 시스템이라는 게 한번 도입하면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탄약 재보급까지 계속 이어져. 수십 년짜리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원유 계약도 그만큼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거야. 한국은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 관계를 설계한 거야.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원유를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관계로 확보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근간에는 군사적 신뢰가 깔려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중동과의 관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호르무즈 해협이 물리적으로 막히면 원유 수송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거든요.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배가 다닐 수 없으면 기름은 오지 않습니다. 저는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동과 신뢰를 쌓은 건 인정해. 방산과 에너지를 연결한 전략도 똑똑하고. 그런데 제임스,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어. 호르무즈가 막혔잖아. 그게 핵심이라고. 제임스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건 그렇죠.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물리적 장벽은 넘을 수 없으니까요. 맞아. 외교만으로 바다를 열 수는 없어.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론은 크게 바꾸지 않았어요. 한국은 예상보다 훨씬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호르무즈 리스크라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보고서를 쓰면서 손이 예전만큼 확신에 차 있지는 않았어요.
저장시설에서 한 번 놀랐고 방산 외교에서 또 한 번 놀랐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제임스가 복도 끝에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마이클, 이것 좀 보세요. 지금 바로요. 제임스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해운업계 속보가 떠 있었어요. 한국발 유조선 사우디 라스타누라항에서 원유 선적 완료 후 출항. 저는 그 한 줄을 읽고 제임스를 봤습니다. 출항이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그것도 한 척이 아니에요. 복수의 유조선이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항로가 어디야? 제임스가 화면을 스크롤하더니 한 단어를 가리켰어요. 홍해요. 저는 태블릿을 제임스 손에서 가져와 다시 읽었습니다. 홍해. 그 단어가 눈에 박히는 순간 저는 한국이 무슨 선택을 한 건지 바로 이해했습니다.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페르시아만을 통한 원유 수송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가까웠어요. 보험사들이 호르무즈 통과 선박에 대한 보험 인수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대형 해운사들은 자사 유조선의 호르무즈 통과를 자체적으로 중단시키고 있었습니다. 배가 물리적으로 지나갈 수 없는 건 아니었지만 보험 없이 수억 달러짜리 원유를 실은 유조선을 분쟁 위험 해역에 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우회 항로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사우디 서부 해안에 있는 항구에서 원유를 선적해 홍해를 통과한 뒤 수에즈 운하를 거쳐 아시아로 향하는 루트였습니다. 호르무즈를 완전히 건너뛸 수 있는 경로였죠. 하지만 이 우회 항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홍해 남단 바브엘 만데브 해협 일대가 안전하지 않았거든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국적의 화물선이 피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주요 해운사들은 홍해 항로마저 회피하기 시작했어요. 호르무즈도 위험하고 홍해도 위험하고 원유를 실어 나를 안전한 바닷길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유조선을 출항시켰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것도 홍해를 통과하는 루트로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마이클, 한국이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홍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돼. 다른 나라 해운사들이 전부 홍해를 피하고 있는 판에 한국만 들어간다고? 설마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은 아닐 거야. 한국이 그 정도로 무모한 판단을 할 나라는 아니거든. 그리고 몇 시간 뒤 그 답이 나왔습니다. 청해부대. 한국 해군의 청해부대가 홍해에서 유조선을 호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청해부대라는 이름은 저도 처음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에 참여했던 한국 해군 파견 부대로 2009년부터 아덴만 일대에서 상선 호위 임무를 수행해온 부대예요. 구축함과 해상 작전 헬기를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해적에게 납치된 선박을 무력으로 구출한 작전 경험도 있는 부대였습니다. 그 청해부대가 지금 홍해에서 한국 유조선의 호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구축함이 유조선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동행하고 해상 초계 헬기가 주변 해역을 감시하면서 위협 요소를 사전에 탐지하는 실전 호위 체계였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확인하고 나서 한동안 모니터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었거든요. 세계 주요 해운사들이 전부 홍해를 피해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까지 돌아가는 우회 항로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회로는 안전하긴 하지만 운항 기간이 2주 이상 늘어나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루트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운송 자체를 줄이거나 비축유로 버티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쪽을 택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바다를 피하지 않고 해군을 동원해서 직접 길을 뚫은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해운 결정이 아니에요. 국가 차원의 군사적 판단이 수반된 작전이었습니다. 유조선을 보내겠다는 에너지부의 결정, 해군을 투입하겠다는 국방부의 결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승인한 최고 지휘부의 결정이 하나로 합쳐져야만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제임스가 커피를 가지고 오더니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홍해에 군함을 보내서 유조선을 호위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미 해군이 홍해에 주둔하고 있긴 했지만 그건 자국 유조선을 호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해상 안보 차원의 작전이었습니다. 영국 해군도 일부 상선 호위를 하고 있었지만 원유 수송선을 위한 전담 호위는 아니었죠. 없어.
이런 방식으로 자국 유조선에 해군 호위를 붙여서 홍해를 통과시키는 건 사실상 한국밖에 없어. 제임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멈췄는데 한국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홍해를 무사히 통과해 수에즈 운하를 거쳐 인도양으로 나왔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선적된 원유는 예정대로 한국을 향해 항해 중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리처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실제로 도착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통과 확인됐습니다. 청해부대 호위하에 홍해 전 구간을 무사히 지나왔어요. 리처드가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군요. 그 자리에 있던 전문가들 중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발표를 보고 웃었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계약서 위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바다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분석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돌파하는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위험을 계산하고 리스크를 따지고 안전한 선택지를 고르느라 멈춰있는 동안 한국은 군함을 보내서 길을 열었습니다. 저장 시설을 확인했을 때 놀랐고 방산 외교를 알았을 때 감탄했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건 계획이 아니라 실행이었습니다. 종이 위의 전략이 아니라 실제 바다 위에서 증명되고 있는 능력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사무실을 나서면서 제임스가 옆에서 걸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한국을 좀 잘못 본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였어요. 저장시설, 방산 외교, 공급선 다변화, 해군 호위까지. 이 모든 퍼즐 조각이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질 수 있었는지 그 뿌리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 훨씬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홍해를 뚫었다는 소식이 확인된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장시설, 방산 외교, 그리고 해군 호위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것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떠올랐는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대체 언제부터 준비한 거지? 다음 날 아침 제임스가 출근하자마자 제 자리로 왔습니다. 마이클, 어젯밤에 한국 에너지 전략 관련 자료를 좀 더 뒤져봤는데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한국이 카자흐스탄이랑 에너지 협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제임스를 봤습니다.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내륙 국가 말이야. 네, 그런데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유전개발 공동투자에 정유설비 현대화 사업까지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잠깐, 카자흐스탄이 원유가 그렇게 많이 나와? 세계 10위권 산유국이에요. 카스피의 연안의 탱기즈, 카샤강 같은 초대형 유전이 있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은 내륙 국가잖아. 바다가 없는데 거기서 원유를 한국까지 어떻게 가져와? 제임스가 태블릿을 꺼내 지도를 띄웠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카자흐스탄 원유는 카스피해에서 출발해서 아제르바이잔, 터키를 거쳐 지중해로 나오는 루트가 있고 러시아 쪽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으로 빠지는 루트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경로들이 전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 퍼즐한 조각이 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이 카자흐스탄과 손을 잡은 이유가 단순히 공급처를 하나 더 늘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호르무즈가 막혀도 원유를 가져올 수 있는 완전히 별개의 경로를 확보한 거였습니다. 중동 원유는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야 하지만 카자흐스탄 원유는 그 해협과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카스피해에서 출발해 코카서스 산맥을 넘고 터키를 지나 지중해로 나오는 길, 이건 중동의 분쟁과 완전히 분리된 루트입니다. 제임스에게 말했어요. 제임스, 이거 보험이야. 한국은 호르무즈가 막힐 경우를 대비해서 완전히 다른 파이프라인을 깔아둔 거야. 카자흐스탄 물량만으로 한국 전체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요. 맞아,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야. 중동 루트가 차단됐을 때 최소한의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줄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지. 완전히 바닥나는 상황만은 막겠다는 거야.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 바구니에 달걀을 전부 담지 않은 거군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에너지 안보에서 공급선 다변화는 교과서에나 나오는 원칙이에요. 모든 나라가 그 원칙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변화라는 건 당장은 비용만 들고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이에요. 평상시에는 가장 싸고 효율적인 루트 하나만 쓰는 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허겁지겁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위기 전에 이미 대안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카자흐스탄과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유전 개발에 투자하고 정유 기술을 이전하고 인력 교류를 하면서 차곡차곡 쌓아올린 관계였죠. 저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에너지 전략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울산 저장시설, 청궁투 방산 외교, 청해부대 홍해 돌파, 카자흐스탄 루트 확보. 이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체계 안에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그리고 그 체계의 시작점을 추적하자 저는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아랍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에 대한 보복으로 원유 수출을 제한하면서 유가가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4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자원이 없는 나라들은 말 그대로 경제가 흔들렸어요. 한국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막 중화학공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는데 에너지 비용이 폭등하면서 산업 전체가 위기에 처했죠.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제2차 석유 파동이 터졌습니다. 유가가 다시 한번 2배 이상 뛰었고 한국은 또다시 에너지 위기의 한복판에 서야 했어요. 두 번의 충격. 이 경험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에너지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보통의 나라라면 위기를 넘기고 나서 안도하고 유가가 안정되면 다른 현안에 밀려 에너지 안보를 뒷전으로 미루기 마련이에요.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그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석유 파동 직후에는 비축유 확대와 에너지 자립을 외치다가 몇 년 지나면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그 충격을 잊지 않았어요. 석유 파동 이후 한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수십 년에 걸쳐 하나씩 체계를 쌓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전국 9개 지역의 전략 비축기지를 분산 배치했어요. 한 곳이 타격받아도 다른 곳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지리적으로 분산시킨 겁니다. 총 비축 용량은 약 1억 4,600만 배럴까지 확대됐고 울산에는 세계적 수준의 지하 안반 저장 시설까지 건설했죠. 공급선은 중동 일변도에서 벗어나 카자흐스탄, 러시아, 아프리카까지 다변화를 추진했고 산유국과의 관계는 방산협력이라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강화해 나갔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닙니다. 4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일이에요. 한 정부에서 시작한 계획이 다음 정부로, 그 다음 정부로 정권이 바뀌어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나서 한참 동안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어요. 마이클 왜 그래요? 표정이 좀 이상한데. 제임스, 나는 27년 동안 자원이 없는 나라는 한계가 있다고 믿어왔어. 그게 내 철칙이었거든. 알아요. 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자원 대신 다른 걸 투자한 거야. 다른 거요? 시간이야. 40년이라는 시간을. 제임스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봤습니다. 저도 더 말을 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것들의 의미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거든요. 울산의 지하 안반 저장 시설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청궁투로 중동의 신뢰를 얻은 것도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청해부대가 홍해에서 유조선을 호위할 수 있었던 것도, 카자흐스탄과의 에너지 협력이 가동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수십 년 전부터 심어둔 씨앗이 열매를 맺은 거였습니다. 한국의 발표가 너무 조용했다는 그 느낌의 정체가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한국은 위기가 터지고 나서 대응한 게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오기 훨씬 전에 이미 이 순간을 준비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요란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미 끝난 일을 나중에 알려준 것뿐이었으니까요. 이건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어요. 한국은 에너지 위기에 반응한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예측하고 시스템을 설계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결론을 바꿔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가장 먼저 무너질 나라라고 썼던 그 문장이 이제는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른 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이 모든 시스템이 실제로 세계 에너지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한국이 자국 에너지를 잘 관리하는 것과 글로벌 에너지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그 답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 소식은 제임스가 먼저 가져왔습니다. 아침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제자리로 달려오더니 태블릿을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마이클, 이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또 뭔데? 사우디가 한국에 원유 저장을 요청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 원유를 한국 저장 시설에 보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정보입니다. 저는 태블릿을 집어들고 화면을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도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잠깐, 이거 방향이 반대잖아. 한국이 사우디한테 원유를 사는 게 아니라 사우디가 한국한테 보관을 맡긴다고? 네, 그게 지금 제가 말이 안 된다고 한 이유예요. 솔직히 처음에는 오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너지 시장에서 27년을 일하면서 이런 구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산유국이 소비국에게 원유 저장을 맡기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가 왜 자기 기름을 남의 나라에 보관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더 파고들어 보니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게 점점 분명해졌어요. 먼저 배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극도의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긴장, 홍해 불안, 러시아 제재로 인한 유럽 에너지 위기까지 겹치면서 원유의 안전한 저장과 유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산유국들 입장에서도 자국에만 원유를 쌓아두는 게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중동 자체가 군사적 긴장의 중심이다 보니 자국 저장 시설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산유국들은 자국 원유를 분산 보관할 수 있는 해외 거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 저장 거점이라는 게 아무 나라에나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 대규모 저장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시설이 정유 인프라와 연결돼 있어서 필요할 때 바로 시장에 풀 수 있어야 하죠. 셋째,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여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주요 소비 시장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해요. 이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저는 손가락을 꼽아봤습니다. 미국은 저장 용량은 충분하지만 중동 산유국들과의 정치적 관계가 복잡한 시기였어요. 일본은 인프라는 갖추고 있지만 비축유를 긴급 방출할 정도로 자국 상황이 빠듯했죠. 싱가포르는 아시아 에너지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물리적 저장 공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네 가지를 전부 갖추고 있었어요. 울산의 지하 안반 저장 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비축 인프라, 세계 5위권 정유 능력과 직결된 물류 시스템,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아시아 주요 소비 시장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까지. 거기에 청궁투를 통해 쌓아온 군사적 신뢰까지 더해지면 중동 산유국 입장에서 한국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는 거였습니다. 제임스가 이 분석을 듣고 나서 한마디 했어요. 마이클, 이건 단순히 창고를 빌려주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지. 이건 에너지 흐름의 방향이 바뀌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에너지 시장의 구도는 단순했어. 산유국이 생산하고 소비국이 사는 거야.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가 명확했지. 그런데 산유국이 소비국에 저장을 맡기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달라져. 제임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소비국이 공급 과정의 일부를 통제하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거야. 이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유국이 한국에 원유를 맡긴다는 건 한국이 단순히 기름을 보관해주는 창고지기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원유가 한국 영토에 있다는 건 한국이 그 원유의 유통 타이밍과 방향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소유권은 산유국에 있지만 물리적으로 원유가 한국에 있는 이상 한국은 아시아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중간 거점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저장시설에 보관된 산유국 원유가 아시아 시장에 공급될 경우 한국의 정유시설을 거쳐 제품화된 뒤 주변국으로 나가게 돼요. 이건 한국이 아시아 에너지 공급망의 허브, 그러니까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가 원유의 흐름을 관리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27년간 에너지 시장에서 봐왔던 질서와 완전히 다른 구도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은 늘 산유국에 있었어요. 석유 수출국 기구가 생산량을 조절하면 유가가 움직이고 산유국이 수출을 제한하면 소비국이 타격을 받는 구조였죠. 소비국은 항상 산유국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수동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구도를 뒤집고 있었어요.
자원은 없지만 저장과 정제와 유통의 인프라를 갖춤으로써 에너지가 흘러가는 길목을 장악한 거였습니다. 산유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 이건 단순한 역전이 아니라 판 자체가 바뀐 거예요. 오후 회의에서 이 내용을 공유했을 때 리처드가 팔짱을 끼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마이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산유국이 소비국에 의존한다는 건 제가 30년 넘게 이 업계에 있으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구도인데요. 나도 마찬가지야, 리처드.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 클라우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소비국의 한계를 넘어선 거 아닙니까? 소비국이라는 틀 자체가 더 이상 한국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다나카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일본도 아시아 에너지 허브를 목표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준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입국도 아니고 생산국도 아닌 에너지 흐름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 기존의 어떤 분류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위치에 한국이 올라서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이 무모한 계약을 했다고 웃었어요. 저장시설을 보고 놀랐고 방산 외교를 알고 감탄했고 홍해 돌파를 확인하고 경외감을 느꼈고 40년 전략을 이해하고 나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산유국이 한국을 찾아오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처음에 내렸던 결론과 정반대의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 에너지 시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완전히 재정의한 거였습니다. 진짜 충격은 서울에서 터졌어요. 그날 아침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제자리로 달려오더니 태블릿을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마이클, 이거 보셨어요? 나토 뉴스요. 나토? 무슨 건데? 나토 30개국 대사단이 서울을 방문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멈췄습니다. 30개국이라고? 거의 전원 참석 수준인데 이거. 그것도 나토 사무국이 주관한 게 아니라 프랑스가 자발적으로 주선해서 각국 대사들이 직접 참여한 거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브뤼셀도 아니고?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읽으면서도 쉽게 믿기지 않았어요. 나토의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 소속 대사 30명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비회원국을 방문한 건 나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제임스가 덧붙였습니다. 체코 대사 인터뷰를 봤는데요. 이번 방문의 목적이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한국에서 배우기 위한 것이라고 직접 말했어요. 배우겠다고? 나토가? 네, 원문 그대로 토론만 하러 온 게 아니라 배우러 왔다라고 했어요.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년 넘게 이어지면서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 재고가 바닥나고 있었어요. 포탄, 전차, 자주포, 방공 시스템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물량을 서방의 방산 업체들이 채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위산업은 평시 생산 체제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전시 수요에 대응할 생산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리처드가 그날 오전 회의에서 이 상황을 정리해줬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한테 지금 전차 100대 만들어달라고 하면 납품까지 3년은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같은 물량을 몇 달 만에 넣어요. 이 차이가 나토를 서울로 끌고 간 겁니다. 제임스가 바로 물었어요. 폴란드 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폴란드만이 아니야.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전투기 48대. 약 22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인데 납품 속도가 유럽 업체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어. 루마니아도 K9 계약을 체결했고 동유럽 전체로 확산되는 추세야. 거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동맹의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유럽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방위 역량을 급히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2025년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3.5%까지 올리기로 합의했는데 문제는 돈이 있어도 무기를 제때 만들어줄 곳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떠오른 겁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정전 상태의 한반도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수십 년간 전시 생산 체제를 유지해왔어요. 나토가 3년간의 전쟁으로 겪고 있는 물자 부족 문제를 한국은 70년 넘게 대비해온 셈이었죠. 대사단은 서울에서 외교부 장관을 접견하고 브리핑까지 받았어요. 그날 저녁에는 한국 방산기업 13곳의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만찬이 열렸습니다.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기업들의 대표가 나토 30개국 대사와 같은 자리에 앉은 거예요. 대사단은 방산 산업 현장도 직접 방문해서 생산 라인과 첨단 기술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제임스가 이 부분을 읽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마이클 나토 대사 30명이 한국 방산 공장을 직접 돌아봤다는 거잖아요. 이건 쇼핑하러 온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쇼핑보다 더 큰 그림이야. 체코 대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한국이 유럽의 번영에 기여하는 것 자체가 유럽의 국방비 확대로 이어진다고 했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한국 수력 원자력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거 알지? 한국이 유럽에 원전을 지어주면 유럽 경제가 성장하고 그 성장이 국방 예산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야. 에너지와 안보와 산업이 전부 하나로 연결되는 거지. 제임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중동에서 청궁투로 신뢰를 쌓고 원유를 확보한 구조랑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바로 그거야. 이건 제가 한국에서 처음 발견했던 바로 그 패턴이었어요. 방산으로 안보적 신뢰를 쌓고 그 신뢰 위에 에너지와 산업 협력을 얻는 구조. 중동에서 작동했던 그 방식이 이제 유럽에서도 작동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양측은 우주기술, 혁신기술, 사이버 안보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어요. 방산에서 시작된 관계가 에너지로, 기술로, 산업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정리하고 나서 사무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리처드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마이클, 솔직히 물어봅시다. 처음에 한국이 2억 7,300만 배럴 확보했다는 발표 나왔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웃었지. 한국답게 무모하다고. 그때 그 자리에 있던 12명 중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명도 없을 거야. 리처드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도 30년 넘게 이 업계에 있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틀린 건 처음입니다. 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울산의 지하 안반 저장 시설을 발견하면서 첫 번째 균열이 생겼고 청궁2가 중동의 하늘을 지키면서 원유 협상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두 번째 충격이 왔어요. 청해 부대가 홍해를 뚫으면서 계획이 아니라 실행 능력을 증명했고 카자흐스탄 루트와 40년에 걸친 에너지 안보 전략을 이해하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이 즉흥이 아니라 설계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산유국이 한국의 원유 저장을 맡기면서 에너지 흐름의 방향까지 바꿔놓았고 이제 나토 30개국이 서울에 모였어요. 제임스가 퇴근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마이클, 이제 보고서 결론을 바꾸시는 거죠? 바꾸는 게 아니야, 제임스. 처음부터 다시 쓰는 거지. 제임스가 잠깐 웃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7년 동안 자원 없는 나라는 한계가 있다고 믿으셨잖아요. 그 생각 지금도 유효합니까?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철칙은 여전히 맞아. 자원이 없으면 불리한 건 사실이야. 그런데 한국은 그 불리함을 뒤집는 방법을 찾아낸 거야. 자원 대신 시스템을 만들고 돈 대신 신뢰를 쌓고 시간을 투자해서 길을 설계한 거지. 내 철칙이 틀린 게 아니라 한국이 그 철칙의 예외를 만들어낸 거야. 그날 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썼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었던 결론을 지우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나는 이 나라를 완전히 잘못 봤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었다. 자원을 다루는 시스템을 만든 나라였다. 원유가 나지 않는 땅 위에 원유가 흘러가는 길을 설계한 나라였다. 그리고 나토 30개국이 그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서울로 모였다. 보고서를 닫으면서 저는 27년간의 커리어를 돌아봤습니다. 수십 개 국가의 에너지 전략을 분석하고 수백 건의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항상 자원의 유무로 국가의 미래를 판단해왔어요. 그 기준에서 한국은 늘 취약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취약함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없는 것을 탓하는 대신 있는 것으로 세계가 따라오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지금 현 시대에서 한국이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됐어요.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